이번 주도 울다 웃다 하며 보니 한 편이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늘 그랬듯이 작은 에피소드 하나하나 모두 재미있었고 또 의미도 있었는데 그게 또다시 하나의 주제로 엮어지는 흐름이 정말 좋은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지난 2회 리뷰에서 말씀드렸던 시간 배경이 어긋난 부분을 정리하고 드디어 자기 행동에 대한 대가를 돌려받게 된 천명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밴드 합주곡 어쩌다 마주친 그대, 워낙 유명한 곡이라 이벤트 댓글 중에 정답자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없었어요. 이 노래로 표현된 연출에 대해 짚어본 뒤 영진병원에 대한 떡밥으로 뇌피셜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작가님이 아예 맘먹고 낚아보겠다 작정한 게 아닌가 싶은 익준, 송화, 치홍에 대한 떡밥을 한번 대차게 물어보고 겨울이에 하나가 맞고 하나가 틀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과거가 밝혀진 익순이와 어른의 사랑을 하고 있는 준환이에 대한 이야기까지 정리한 후 이번 주 여러 에피소드를 관통하는 전하고 싶은 주제에 대해 저의 주관적인 해석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라마 초반에 말씀드렸던 한 회차당 한 달 단위로 시간 배경이 흘러갈 것이란 이야기가 어긋났습니다. 그때 예상했던 대로라면 이번 9회는 11월의 이야기가 다뤄지고 있었어야 했는데 드라마 중반부터 조금씩 시간이 당겨지고 있었죠. 9회 초반에 비오는 날은 10월 3일이었습니다. 치용이가 송화에게 보낸 문자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밴드 합주 날도 여전히 10월이었습니다. 익준이에게 오늘 노래 뭐였는지 물어본 준환이 옆으로 10월 달력이 보입니다. 그리고 PICU에서 장겨울을 흐뭇하게 바라보다 온 탓인지 늦게 온 정원이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 원래도 인기가 많았는지 아니면 이제 외과 과장이 돼서 더 사람이 많아진 건지 모르겠지만 외래 환자가 많았는데도 시간 안에 완벽하게 정리하고 나온 준환이는 정원이를 재촉하는데 이때도 달력이 다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일요일의 날짜를 보면 10월의 달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9회 후반부였던 밴드 합주의 배경이 10월이었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12월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지난주 예상했던 것과 달리 11회에 가서야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겨울 정원의 이야기는 그것보다 더 긴 레이스가 될 것 같다는 느낌도 들지만요. 천명태는 자기 업보를 돌려받았습니다. 5 친구들이 모였을 때 천명태 교수의 결혼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자수성가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다던 진용신용금고 진민주 대표와 결혼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능력과 인성이 모두 훌륭한 분이시지만 남자 보는 눈이 없으셨네요. 외래진료 대기자가 넘쳐나는 준환이와는 달리 천명태 교수의 외래는 한가롭기 그지없습니다. 그렇게 한가한 와중에도 환자 보호자가 인터넷에서 봤던 이야기를 꺼내자 불편한 기색을 여과 없이 내비치는 천명태. 집 근처 가서 진료받으라며 불친절에 끝을 달리는 말을 끝으로 다리를 떴죠. 그 모습을 어이없이 바라보는 환자와 보호자. 그런데 마지막에 천명태가 진민주 대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환자의 보호자였던 분이 함께 등장했네요. 천명태의 나이가 52세인 것을 고려하면 진민주 대표의 딸인 건지 늦둥이 여동생인 건지 그 관계는 확실치 않지만 남자 보는 눈이 부족했던 걸 스스로도 알았던 걸까요? 가족이란 걸 밝히지 않고 외래 진료를 접수해 천명태 교수의 진료를 보게 했던 것 같습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불친절했던 천명태의 모습이 여과 없이 진민주 대표에게 전달되었겠죠. 굳어버린 표정 뒤로 이번 주 밴드 합주곡인 어쩌다 마주친 그대의 후렴구 중 나는 바보인가봐가 흘러나오는데 자기 행실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돌려받게 될 모양입니다. 이렇게 이번 주 밴드 합주곡이었던 어쩌다 마주친 그대. 중간에 준환이가 익준이한테 물어볼 때 어쩌다까지 나오기도 했지만 밴드 합주하러 가는 장면에서 진짜 제목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줬던 참 재미있었던 연출이었습니다. 업무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고 나온 석형이. 석형이와 교수실을 같이 쓰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했네요. 215호 교수실에 함께 적혀진 이름은 전준우. 전준우는 롯데 외야수 이름이네요. 많은 분들이 방을 워낙 지저분하게 쓰는 것으로 봐서 응사에 나왔던 쓰레기가 특별 출연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하셨는데 쓰레기의 이름은 김재준이었죠. 이름이 다르네요. 하지만 성나정이었던 고아라가 고아라로 특별 출연했던 것으로 볼 때 굳이 세계관 따지지 않고 쓰레기가 나올 가능성도 아직 남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발적 아웃사이더였던 석형이는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게 비상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1층에서 퇴근하던 간호대 실습생과 한송주 간호사를 어쩌다 마주쳤네요. 지갑을 주워주는 실습생에게 아저씨 취급을 당하는 석형이. 한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정원이와 준환이. 내려오던 엘리베이터에는 마침 송아가 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쩌다 마주친 세 사람은 함께 1층으로 내려가고 익준이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중이네요. 로비에서 만나기로 한 5친구들. 아직 약속 장소까지 가지 않았는데 석형이를 만난 모양이고 송아가 뒤에서 익준이를 부릅니다. 이렇게 오늘 퇴근하는 장면에는 유독 어쩌다 마주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까 석형이를 아저씨 취급했던 간호대 실습생에 대한 짧은 뇌피셜입니다. 이번에 처음 등장한 것 치고는 꽤 비중 있는 모습이었죠. 처음 수술실에서 등장할 때부터 이름을 클로즈업에서 잡아주고 출혈이 심했던 산모를 걱정하며 여러 차례 살았는지 물어보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석형이를 아저씨 취급한 후 지하주차장에서 아빠가 의사인데 암 수술을 하셨다는 배경까지 밝혔던 것으로 보아 뭔가 이야기가 더 준비되어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을 풍겼습니다. 그리고 송아가 요가센터를 방문한 장면. 새로 오픈한 센터에 화분을 들고 방문했는데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 뒤로 화환이 보이네요. 여기에서 영진병원 이사장 김정태가 간호대 실습생인 김영주의 아버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느낌적인 것 외에 아무 근거도 없지만 수술하고 나서 의사욕, 병원욕 하면서 잘 지낸다는 이야기를 한 점. 그리고 이사장이면 왠지 주종수 이사장도 알고 지내는 사이일지도 모른다는 느낌에 전에 마네모네와 홍도 윤복이가 같은 장씨였던 것처럼 같은 김씨가 화환에 등장했기에 스친 느낌을 말씀드려봤습니다. 다음은 익준, 송아, 치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익순이 사연을 전해준 치용이에게 반박자 빠른 슈팅을 허용하고 말았던 익준이. 이때의 낌새로 봐서 치용이가 송아를 좋아하는 것을 확실히 눈치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치용이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송아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장면에서 이게 두 사람이 만난 건지 아니면 각자 다른 사람을 만난 건데 편집을 교차로 해서 또 우리를 낚으려고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맘먹고 속이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이 상황에 대한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 정리해보자면 우선 각자 다른 사람을 만난 상황이다. 그러면 아마 송아는 익준이를 만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익준이는 퇴근하는 길에 인제에 들러 익순이를 만나고 압구정에서 우주랑 돈가스를 먹기로 했죠. 여기에 송아가 함께 식사를 하러 온 것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치용이가 만난 사람은 익순이였을까요? 이날 갑자기 찾아온 익준이 때문에 눈물을 터뜨린 익순이. 예고편에서 익순이가 박사과정에 선발되었다는 이야기까지 알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날 퇴근 후 익순이를 만났고 익준이에 대한 이야기와 박사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보여진 대로 두 사람이 만난 것이다. 물론 눈속임을 하고자 한 의도가 있었다면 모두 맞춰서 연출한 것이겠지만 치용이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배경, 갈색의 문과 입구 옆에 있는 직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송아가 들어서자 인사를 하는 직원, 문 색깔과 배경, 그리고 직원의 모습이 같아 보이네요. 그리고 치용이 앉은 뒤쪽으로 빛이 비치는데 들어서는 송아 안경과 유리문에 반사되는 빛이 치용이의 배경과 유사해 보입니다. 근데 또 이런 가게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솔직히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이야기가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문제는 송아에 대한 익준이의 태도. 물론 준환이를 비롯해 서로에게 잘하는 5친구들이지만 이번 주 송아에게 각별히 잘해주는 익준이의 모습이 부각되었습니다. 그냥 봐도 많이 생각해주는 모습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송아에 대해 많이 알고 많이 챙겨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밖에 비 온다는 이야기에 표정이 환하게 밝아지는 익준이. 처음 볼 때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다시 보니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이 송아가 창문을 열어놓고 빗소리를 듣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송아는 비 오는 날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익준이는 그걸 알고 있었고 송아랑 밥 먹으러 가야겠다는 생각에 표정이 밝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송아의 입맛. 비 오는 날 수제비를 좋아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고 다음날 밥 먹자고 찾아왔을 때도 그날의 메뉴 동태조림에 격하게 반응하는 송아를 보면 송아의 입맛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익준이의 캐릭터.
이게 송화에게만 특별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거죠. 도제학을 비롯해 추미나까지 각 과별로 안 친한 사람이 없는 익준이. 익순이한테 찾아갔을 때도 익순이가 좋아하는 음식으로만 바리바리 준비해 갔었죠. 비 오는 날의 연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아주 맘먹고 헷갈리도록 의도한 거란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 정도면 익준이냐 치용이냐 둘 다 아니냐, 정답이 명확히 밝혀질 때까지 그냥 한번 온팡지게 헷갈리면서 자기가 미는 라인 알아서 행복회로 돌려봐라는 거죠.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부분부터 정리하면, 비 오는 날 긴급한 수술을 마치고 퇴근하는 송화. 지난주 치용이가 사준 신발에서 힐로 갈아 신었던 장면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신발을 신는 장면이 나오네요. 그리고 배려심 깊은 치용이는 교수실 앞에 우산을 준비해뒀습니다. 그렇게 치용이가 준 신발과 치용이가 준비한 우산을 들고 퇴근하는 모습. 그때 익준이한테 전화가 왔죠. 송화를 기다리고 있었던 익준이. 여태 안 갔냐고 송화가 이야기했죠. 진짜 그럴만합니다. 수술 현황 모니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술 시작 시간이 19시 23분, 그리고 현재 시각 자정이 넘은 12시 27분이죠. 치용이한테 문자를 받은 시간 12시 38분. 준비하고 있던 앞뒤 상황까지 생각하면 익준이는 지금 5시간을 넘게 송화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또 그냥 혼자 송화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면 이거 사랑이네 라고 할 만도 한데, 광현이도 만나고 정원이도 만나고 겨울이도 만나고 윤복이 남자친구까지 지켜봤던 익준이. 캐릭터 때문에 참 헷갈리죠. 하지만 쉽게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을 살펴보면 익준이는 아직 선을 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원이를 만난 장면과 수제비를 먹던 장면에 숨겨진 이야기. 익준이는 가난한 재벌인 정원이에게 10,000원, 담배 4개, 라이터 하나를 빌립니다. 여기서 정원이와 익준이 캐릭터에 대해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정원이는 디스플러스를 피우는군요. 저는 흡연을 하지 않아 잘 모르지만 아마 다른 담배에 비해 저렴한 가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이의 소비 성향에 일치하는 담배인 것 같네요. 그리고 익준이가 10,000원을 빌린 이유, 바로 봉광현과의 내기 때문이었죠. 야구공을 늘 들고 다니던 이유는 역시 야구바 설정이었네요. 10월 3일이었던 이날, 실제로 NC는 LG에게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1대3으로 패배, 시즌 마지막 경기가 되었던 날이네요. 간담 체외과는 두산을 상징하지만 익준이는 NC팬인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꼭 갚으라며 10,000원, 담배 4개, 라이터 하나를 강조하는 정원이에게 익준이는 기생충에서 나왔던 제시카송으로 장난을 칩니다. 대놓고 영화 기생충에 대한 오마주를 표현한 거죠. 이미 다른 리뷰에서도 다뤘지만 기생충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선을 이용한 연출이 수제비 집에서도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제비를 먹는 두 사람 사이로 명확하게 선이 그어진 모습입니다. 익준이와 송화는 이렇게 친해 보이지만 친구 이상의 선을 넘지 않은 상황이란 걸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선을 넘지 않았다는 것이 미래에도 넘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는 아니죠. 왠지 가게 이름도 선을 훌쩍 뛰어넘을 것만 같은 이름, 공중제비 수제비. 더 자세히 보면 볼수록 모르겠는 익준이와 송화 그리고 치용이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궁금해 미치도록 하는 또 하나의 러브라인, 겨울정원. 이번 주 장겨울 선생은 환자 보호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는 안정원을 보고 배웠습니다. 보호자 입장에서 조금 더 생각할 수 있게 된 장겨울을 정원이가 웃으며 바라봤는데, 저는 이게 꼭 러브라인의 발전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자를 바라보는 선생님의 모습? 더구나 겨울이다 로 낳고 나서 정원이 반응을 살피는 익준이의 시각으로 볼 때 정원이가 겨울이를 신경 쓰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표정이 썩 밝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아 아직 이 커플은 갈 길이 한참 남은 것 같습니다. 오랜 꿈이었던 신부 면접이 점차 다가오고 있는 중에 겨울이의 마음은 부담스럽고 신경 쓰이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도 먼 길을 돌아서라도 두 사람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바라본 두 가지 떡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겨울이의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이야기. 익준이는 장겨울을 데려다 준 남자에 대해 남자친구인지 차가 매번 바뀌는데 외제차 딜러인 건지 물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저도 외제차 딜러가 맞고 남자친구가 틀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집에서 보자는 이야기가 결정적이긴 했죠.
지난주 많은 분들이 이 남자가 소개팅남이 아닐 수도 있다는 댓글을 달아주셨을 때 조금 긴가민가 하면서도 소개팅을 한 게 맞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인물 소개에도 소개팅남이라고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방송 이후 인물 소개에 소개팅남으로 걸려 있었던 분이 이번 주 방송 중에 사라졌어요. 이제 인물 소개까지 낚으시는 건지 댓글에서 지적해 주셨던 대로 차에 타면서 인사도 없이 올라탄 반응과 집에서 보자는 이야기, 그리고 사라진 인물 소개를 종합해보면 장겨울 선생은 소개팅을 거절했던 모양입니다. 말로는 그만해야겠다고 했지만 이건 역시 멈추겠다고 멈춰지는 장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분들 리뷰에서 차 번호를 노래방 노래번호로 검색한 것을 보고 신기하다고 느낀 후로 저도 그 뒤로 한 번씩 검색해보고 있는데요. 사실 솔직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번호에 대한 암시는 메커핀이라 생각합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대응하는 것에 대한 규칙성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야 복선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나왔던 차량 번호나 택시 번호들이 때때로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사진과 금형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며 큰 연관성이 없을 때가 많았기 때문이죠. 해석은 주관적인 거라 가사에서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해 볼 수도 있겠지만 숨겨진 복선에 또 다른 암시를 이중으로 거는 게 제가 드라마를 감상하는 기준에는 너무 간 것이란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겨울정원에 대한 서사가 워낙 답답하게 흐르니 작은 가능성마저도 잡아 붙들고 싶었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장겨울의 소개팅남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만난 뒤 정원이는 택시를 잡아 타는데 택시 번호판 3485를 금형에서 검색하니 사랑하고 있어요 라는 제목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게 정원이가 자기도 모르게 사랑에 빠진 걸 암시하는 걸까요? 그런데 또 가사를 보니 이미 떠나버린 사람을 그리워하는 노래네요. 역시 괜한 짓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겨울정원의 서사는 12월에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유일하게 이어진 러브라인인 준한, 익순 커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윤복이와 남자친구가 핸드폰을 보여달라며 투닥거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저는 남자친구의 마음이 이해는 갔습니다. 핸드폰을 보여달라는 요구는 좀 매너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시간은 익준이가 송아를 기다리다가 윤복이를 발견한 상황, 즉 시용이가 송아한테 문자를 보냈던 시간 밤 12시 38분 이후라는 거죠. 시간도 시간이지만 무엇보다 치명적인 워딩, 잔이. 이 두 글자는 간략하게 심야의 안부를 묻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전하지 못할 많은 이야기를 함축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윤복이는 그렇지 않았더라도 그걸 본 남친 입장에서는 충분히 빡칠 만한 상황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윤복이를 의심하며 핸드폰을 보여달라는 태도는 이 남자가 아직 사랑에 미숙하다는 것을 확연히 보여주네요. 어른의 사랑을 하는 준환이는 달랐습니다. 익순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보던 중 홍대위에게서 온 톡. 이 남매의 인싸력을 고려하면 충분히 오고도 남을 톡이긴 하지만 이걸 보는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충분히 기분 나쁠 수 있는 톡이었죠. 그걸 이해하기 때문에 익순이는 다급히 설명을 시작했죠. 속사포 같은 설명과 함께 먼저 톡을 보여줄까 물어보는 익순이. 그럴 필요 없다며 익순이가 말한 걸 그냥 믿어주는 준환이. 성숙한 어른의 사랑이 뭔지 확실하게 보여주네요. 이런 믿음이 큰 상처로 돌아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믿어주는 자세, 윤복이 남친은 아직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익순이의 유학 이야기가 등장했죠. 처음 만날 때부터 결혼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던 익순이. 그것과 별개로 익순이를 응원하고 익순이가 하고 싶은 것을 인정해주는 준환이었는데요. 그래도 긴 시간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런데 우리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묻는 준환이의 질문에 대한 익순이의 대답을 또 잘라먹었네요. 쉽사리 헤어진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지만 이게 나중에 꼭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서 보는 사람은 궁금해 죽겠습니다. 예고편에 익순이가 뽑혔다는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스리 예고편과 꿈은 반대라는 말이 있잖아요. 점점 불신이 깊어지는 예고편이라 다음 주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제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딸에게 간 이식을 해주려 하던 아빠 이야기, 환자의 머리를 밀어버린 신경외과 인턴 이야기, 그리고 익순이 과거를 이제야 알게 된
익준 이야기. 이 이야기들에서 제가 공통적으로 느낀 메시지는 실수해도 괜찮아 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며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도 완전 무결한 사람은 없죠. 그 실수의 원인은 아직 부족한 경험일 수도 있고, 혹은 자신감으로 포장된 자만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미처 주위를 돌아보지 못했던 나의 무관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실수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반성하며 최선을 다해 자기 잘못을 만회하려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이번 에피소드로 이야기해 준 것 같았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나이가 많은 데다 지방간까지 있어 딸에게 간 이식을 해줄 수 없다는 말을 들은 아빠는 식단을 지키며 하루 6시간씩 운동을 해서 엄청난 감량을 했습니다. 딸에게 신경 써주지 못했던 미안한 마음, 매일 6시간씩 하는 운동이 절대 쉽지는 않았을 테지만 지난 잘못에 대해 후회했고 그걸 만회하기 위해 노력했죠. 익준이도 이 환자에 대해 섣불리 판단한 점을 반성했습니다. 치홍이를 불러 익순이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던 것도 이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죠. 준환이를 기대하며 내려오던 익순이는 이내 실망했지만 익준이의 용돈을 받고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역시 용돈만큼 감동적인 것은 없습니다. 는 농담이고 오늘 찾아온 게 그동안 무심했었던 오빠의 사과라는 것을 익순이도 느꼈던 모양입니다. 코일 시술을 해야 하는데 환자의 머리를 삭발해버린 인터넷 이야기에서도 용성민이 그런 대로 둘러댔지만 송아는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사과를 했습니다. 다행히 환자와 보호자 모두 괜찮다며 수술을 잘 부탁한다는 답을 했죠. 이 에피소드처럼 모든 잘못이 사죄와 반성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고 감당해야 할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앞서 말했듯 완벽한 인간은 존재할 수 없고 실패와 실수 뒤에도 삶은 이어집니다. 자기 실수, 자기 잘못 앞에서 그걸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부터가 다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시작이며 그렇게 나아간 마음이 상처를 주었던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부터 잘하면 되죠. 인생은 끝나지 않았고 당신에겐 만회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또 뵙죠.